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4거래일 만에 상승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 거래일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일시적으로는 글로벌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으로 디폴트 우려가 해소가 됐고요. 원유 가격도 안정을 찾으면서 간밤 미국 증시도 안정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각에 중국 증시 역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별 호재들이 엮이면서 개별 종목별로도 상승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요. 저희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채팅창에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나 또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에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또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1.43% 상승하고 있고요. 2,949.8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1시 정도 구간에 고점 기록했고요. 지금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2.47%로 강한 반등 나타나고 있고요. 945.16포인트로 922포인트 정도에서 오늘 오전장에 움직였었는데 강한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시면요. 오늘 개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5,059억 원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의 4,169억 원, 또 외국인이 907억 원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강한 상승세 나타나는 이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2,336억 원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358억 원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2,540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와 엔터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SM이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20% 하락하는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는 1.08% 상승, 그리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는 시장에 영향받으면서 다소 쉬어가기도 했었고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던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인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오징어 게임
게임 시즌2는 경찰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계획을 했고 또 작품 속의 성기훈 역할을 맡았던 주인공 이정재 씨도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시즌2 계획을 나눴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이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인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넷플릭스와 협업 관계에 있는 덱스터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덱스터 오늘 23.59%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이어갔던 엔터주들 역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위드 코로나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 속에 SM과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대형 기획사들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락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은 천연가스와 정유 관련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었죠. 또 천연가스와 정유주들이 이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정유주들이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잘 버텨줬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면화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섬유 의복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리 주목을 받았던 천연가스와 정유주들의 약세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SO일이 3.59% 하락, 극동유화가 3.88%, 중앙에너비스는 14.98% 하락하면서 오늘 천연가스와 정유주들의 하락 움직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포털 검색어 상위 특징주와 또 석영 검색어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탑10 보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검색 탑5는요. 삼성전자 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덱스터와 SK하이닉스 볼 수가 있고요. 또 서울경제 특징주 탑5는 진매트릭스, HK인 이노엔,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죠. OCI, 그리고 동화약품, 태경산업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넷 플랫폼주들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반년 만에 약 6,500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발표했고 또 제롬 파웰 미 연준 의장도 지난주 가상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면서 이에 따른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안도감이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엘살바도르에 이어 브라질 역시 비트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티넘 인베스트, 한빛소프트 등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또 카카오까지도 강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매트릭스 보겠습니다. 네, 최근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이 부각되면서 백신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진매트릭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동물 실험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중화학체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매트릭스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자체 개발에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백신 원천 기술에 기반해 개발됐고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변이 바이러스를 폭넓게 방어할 수 있는 중화 항체뿐만 아니라 인체 면역 기억 T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태경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경 그룹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망간 가격이 오른다는 점과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드라이아이스 부족 현상으로 태경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태경산업은 페로망간 및 실리콘 망간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란 전망 속에 망간, 니켈, 리튬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들의 수요가 2030년까지 현재 대비 4배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한 태경산업의 자회사인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관련 업계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드라이아이스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베스킨라빈스의 최대 포장 가능 시간이 30분으로 단축돼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올해 국내 드라이아이스 시장이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10만 톤 수준에 달해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정이 더 많이 크게 나타나서일까요? 한번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세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 네이버, KB금융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LNF,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등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SK 하이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CJ ENM,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초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일부 우려감 완화에 따른 반등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간 급락분에 대비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이 미국의 부채 한도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모습, 또 그리고 러시아가 이 가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발언 등으로 이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완화되는 점 등에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우려감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감과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우려감이 좀 일부 완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으로 해석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그리고 워낙 시장 급락이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단기로 좀 급락이 워낙 나왔던 점도 있긴 하지만 이 전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의 PER 배수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의 PER 배수가 약 10배 수준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는 과거 금융위기라든가 이 코로나 급락 당시 이 바닥권에 근접했던 배수였다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긴 어렵겠지만 이러한 저가 매수 유입세도 좀 시장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좀 양호한 주가 추이를 보여준 이 컨텐츠 미디어 업종의 좀 주가 강세가 좀 더욱 부각된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SM 같은 경우 오전 대비 오후 들어서 좀 차익이라든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전환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업종상으로 봤을 때 급락에도 강하고 그리고 반등 시에도 좀 강했던 업종이다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업종이다라는 점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스레 리오프닝에 따른 이 오프라인 콘서트 수익의 추가 기대감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이 콘텐츠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 등의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이브 그리고 YG엔터, 덱스터, 쇼박스 등 이 엔터 그리고 제작사 업체 관련 업종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향후 시장에 있어서 아직은 안도할 시점은 아니지만 반등을 좀 제한시킬 가능성은 오히려 이 대외 이슈보다는 대내 이슈, 그러니까 즉 국내 이슈가 아직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유동성 리스크가 좀 잔존해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CFD 그리고 스탁론, 증권사 신용 규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등이 좀 반등을 제한할 가능성은 염두하시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제 최근 시장 반등 시에는 좀 포트폴리오 변경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대외 악재보다는 대내 악재가 좀 남아있는 시장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상황 오늘 시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주요 섹터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시장 조정 받으면서 역시 좀 주춤했던 부분, 2차 전지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먼저 전망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네, 2차 전지 업종 최근에 좀 시장이 그 급락이 좀 심해지면서 가장 최전선으로 좀 타격을 받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특히 이제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뷰는 그 전에 어떤 주가를 올렸던 그런 부분과 지금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이 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배터리 시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향후 10년간은 지금 현재보다도 23배 이상의 어떤 성장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 최소 20배 이상은 당연히 어떤 전기차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개연이 열릴 것으로 지금 평가가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2기가와트 어떤 생산력에서 지금 2030년까지는 여기서 거의 20배 이상 증가하는 어떤 3,200기가와트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시장 쪽에서의 성장성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산업이 열리고 있긴 하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시장 성장 전망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35%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이 삼성 SDI가 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기업별로 본다고 한다면 CATL이 30%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LG에너솔루션 25%의 강한 어떤 그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이 5%, 삼성 SDI가 5%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주도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이 배터리 시장 쪽에서의 이 글로벌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이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 테슬라 모델 중국산이죠. 이쪽에서의 그 배터리 채용이 주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삼성 SDI는 아우디 그리고 크라이슬러트 같은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 우리나라 기업이죠. 현대차, 기아차 위주로의 그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좀 확고히 어떤 고객사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배터리 경쟁 쪽에서 우위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하이니켈이죠. 이 기술력, 그 특허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랑 또 양산 능력.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현지 공장을 통한 어떤 대응력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도 한 수 위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2025년 70% 이상 차지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미국 OEM 3사와 전력적 제휴를 통해서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 테슬라의 어떤 절대적 지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한국 3사에 대한 점유율 같은 경우가 좀 제가 봤을 때도 계속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를 좀 유망하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추천주로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1위 응급제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극재, 응급제 어떤 동시 생산 능력이 2030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 포스코 케미칼을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지금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지금 포스코 케미칼 관심 있게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2차 전지 하면 빅3 업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다른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완성 배터리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안에서 어떤 소재 그리고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쪽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총 어떤 4대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동박,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SKC 같은 경우가 동박을 생산하는 대표적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첨보나 후성 같은 경우가 이 전해질의 대표적인 생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양극재, 음극재는 나눠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은 이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국내 1위 음극재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4,000톤의 생산 능력이 2025년에 17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30년에는 26만 톤 이상으로 증설이 지금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솔루션이 주요 공급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양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만 톤이었던 규모가 2025년은 무려 27만 톤 이상까지도 생산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2030년엔 40만 톤 이상으로 증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SK 포스코 케미칼의 장점, 이제 든든한 고객 수단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 그대로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한 어떤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리튬, 니켈, 흑연 같은 이 원소재부터 재활용 사업까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케미칼의 가장 큰 어떤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이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의 퍼가 117 정도입니다. 이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2, 3년 후에 어떤 생산 능력이나 이 성장성을 대비해서 주가를 미리 땡겨오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이 PR보다도 EV 에비타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 목표 주가를 22만 원 정도도 적당하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어떤 부담감을 안 갖고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24년 이후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좀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2025년에 생산 능력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가격에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요즘 이제 시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쯤에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매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충분히 16만 원, 17만 원대에도 매수가 저는 적당하지 않을까,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단기 모멘텀도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이제 내일부터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될 텐데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어떤 전방 수요가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실적이 나온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이죠. 미국 LTO 셀즈 쪽
이쪽에서의 그 수주 부분은 지금 현재 수주보다도 크게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양극재 거의 단독으로 벤더면 감안한다면 이 공장 수주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포스코 케미칼의 또 안정적인 고객사에 대한 위치를 바탕으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1차적인 목표가 20만 원 말씀드릴 텐데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내놓은 게 22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20만 원까지는 어떤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16만 3천 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목표가 20만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요, 3,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S&P 500 지수도 9월 최고점 대비 5%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하락의 원인 어디에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현재 홍콩, 브라질 다음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요. 아무래도 G20 국가 중에서는 유난히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한 300bp 정도 금리를 인하시켰는데요. 이제 경기도 회복이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선진국들이 출구 전략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다시 환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보다 경제 펀더멘털 차가 뚜렷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한머니들의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IMF가 10월달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으로 있는데요. 7월달만 하더라도 4월달 전망치보다도 선진국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시켰고요. 신흥국은 반대로 0.4%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내년도와 관련해서도 선진국은 그 당시에 0.8%포인트 빠르게 높였고요. 신흥국은 반대로 0.2%밖에 높이지 않았습니다. 상향 조정폭이 선진국이 4배에 달하는데요.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 IMF 전망 보고서도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더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환율 변동성도 커지다 보니까 위험 회피 차원에서 한국 증시와 관련된 매도 물량을 다른 나라보다도 유독 많이 내놨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신흥국 증시가 조금 더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또 우리나라 증시가 유난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그 이유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고요. ICT의 수출 비중은 무려 60%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ICT 비중이 60%도 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도 성장주의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라든지 정보통신주와 같은 성장주들이 충격을 받으면은 굴뚝주들은 전혀 충격에 받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내년 초까지도 이어이 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철강, 화학, 전기, 전자 부분들도 실적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추가 감산이라든지 공장 가동률 둔화에 따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굴뚝상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타격이 어느 나라보다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리콘 사이클과 관련해서 D램의 스팟 가격이죠. 현물 가격이 최근 들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서부터 얼마 전까지만 보더라도 반도체 산업은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고도 다들 이야기하고 낙관론을 펴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라는 것은 짧게 보면은 2년 주기로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동하는데 지금은 가장 어려운 겨울철이 도래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라든지 특히 헤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나 ICT와 관련해서 물량이 많이 나온 것도 주가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포지션이 높다. 그중에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시 하락을 가져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뭐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그리고 원화 환율까지 이 트리플 약세라고 불리죠. 세 가지가 모두 약한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내 테이퍼링을 공식화시켰는데요. 이 때문에 11월부터는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ECB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전망이 지금 계속 높아지면서 테이퍼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FRB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시작은 기기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지 않고 의외로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MSCI의 전 세계 지수를 구성하는 39개 통화 중에서 34개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하락을 했는데요. 이는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절하 압력을 어느 때보다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제 1192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제 FOMC에서 22년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2024년까지 무려 6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점도표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를 계속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시대까지 곧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하는 문제, 이 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우리 원화의 그 안전성, 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1,800조 규모의 가계 부채 문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그 환율 절상이 다양한 형태의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기 금리 인상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좀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조정 국면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대형 성장주, 기술주들의 하락의 폭이 조금 더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이쪽으로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지난 2월과 5월에도 미국은 장기금리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 성장주들이 유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똑같은데요. 이는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자동 매매 시스템에 의해서 그 위험 자산인 그 성장주에 대한 포지션을 갑자기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본다면 반도체 부족에 따른 공급 그 제한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력 부족 문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지금 초래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그대로 중국만의 그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연말 상전을 앞두고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그 증언에서 보면은 경제 활동에 따른 물류의 병목 현상뿐만 아니라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공급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다양한 공급망 문제죠. 반도체 문제라든지 오펙 문제 같은 경우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예전에 미국처럼 강력한 입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또 사항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게 물가 상승이 장기하지 않도록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요. 또 양적 완화 종료도 지금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서도 성장률을 중심으로 한 비중 축소가 앞으로 당분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아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게 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 건가요? 네, 가까운 시일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겠지만 경기 하락까지 같이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공급 측면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는 2022년 여름 이전에는 해소될 전망으로 보여지고요. 배럴당 지금 77달러까지 급등한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은 아무래도 수요 감소가 항상 뒤찾아왔다는 겁니다. 또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원유 공급을 늘리겠다고 지금 유럽에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오펙의 그 비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유가와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늘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저희 단독주택 그 가정들이 많은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준 현금이라든지 추가 실업수당으로 지급한 돈의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이 되면서 소비자 그 심리 지수에도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수급 어느 쪽을 보아도 기업의 비용 부담만 높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은 현재는 낮고요. 또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팔린다고 생각한다면은 상품을 계속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계속 상승하겠지만 팔리지 않는다면은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장기간 트렌드로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시장 좀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 역시 지금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 둔화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네, 현재 그 중국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9월달 기준으로 해서 49.6으로 나왔는데요. 경기 침체 국면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을 추정하면 4에서 5%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그 현재 중국 정부가 목표라는 6% 이상의 성장은 달성하는데 아주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 4분기에도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철강이나 시멘트 생산이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의 자동차 생산도 차질을 빚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4분기에는 중국 정부가 경기 자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현재도 유동성을 작년보다도 더 많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우량 투자 프로젝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주도의 경기 회복은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은 8% 내외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5% 정도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고 주도를 해왔었는데 급속도로 이렇게 경기가 둔화가 되고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낮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지원 정책 시스템을 스탠스를 유지하려던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는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중심의 개혁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치국가라 그러는데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수요와 공급을 창출시켜주는 정책을 자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5년마다 한 번 일어나는 대규모 정기 인사가 예정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사 평점이 가장 높은 비중이 시진핑의 핵심 지시사항이죠. 그린 에너지 정책, 화석 연료 배출 삭감 정책, 그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또 인재로 인한 피해를 얼마만큼 줄였는지, 공동 부유 실시에 따른 격차 해소를 어느 정도를 했는지에 따라서 4천만 그 공무원들의 인사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책, 신문 책임자인 3천 명의 국장급 인사가 이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실무 국장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황제에 대한 과잉 반응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 규제가 시작되는 것은 시 주석이 미국 증시 상장에 불쾌감을 표시하자마자 각 부서의 그 국장들이 절대 충성을 하듯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 압력을 가했던 것이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시 주석이 거액의 기부 요청을 하자 조금 알리바바가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국장들이 괘씸죄라든지 신기불편죄를 걸어서 기업을 해체하고 거액의 벌금 부과라든지 또 많이는 모처에 끌고 와서 1년 가까이 행방을 알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홍다 그룹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발 신용 위협이라든지 사회 문제로 비화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전력 부족 사태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의 탄소 제로 정책을 계속 강하게 밀어붙였다 보니까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는데요. 지금은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혼란은 대부분 공무원들로부터 비롯이 됐고요. 또 황제에게 절대 충성만이 미덕이라는 공직자들이 만들어낸 인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인사 이동까지는 누구도 이와 관련해서 눈치만 보고 국가만 바라보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책임지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는 내년도에도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의 규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또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타격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은 세계 성장 기율이 35%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높은 나라를 보면 호주, 브라질, 우리나라 순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에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변곡점에 직면한 상태에서 투자 판단을 할 때 쓰는 지표가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지표보다는 GDP 대비해서 신용대출의 12개월간의 변화율을 보는데요. 이는 신용 충격 지표라고 합니다. 신용 충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고요. 선진국 주식시장에도 반등 시점을 알려줬습니다. 홍다 그룹의 사태가 이제 발생하고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 융자 규모 같은 경우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5경 5천조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신용 충격 지표가 바닥에 도달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긴축 정책의 전환 시기가 다가왔다고 반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주가도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에너지와 전력 공급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요. 홍다 문제가
다른 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 완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신용 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최악의 국면을 지난다는 점에서 조만간에 세계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세계 증시가 조금 나아지길 바라보겠고요. 이제 헝다그룹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헝다그룹의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요. 여기에 따른 파급 효과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을 비롯해서 부동산 개발에 대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를 축소하는 작업들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리먼 쇼크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신용 위기입니다.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와 달리 중국은 주식 거래 정지라든지 부실채권 처리 방법이 다른데요. 헝다그룹에 대한 주식 거래 정지는 아무래도 지분 매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그룹은 3,600조 원의 그 부채를 안고 있지만 달러 채권은 19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 UBS,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 애시모어 그룹 같은 경우에도 헝다그룹의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쇄 부도 사태들이 일부 부동산 개발에서는 있을지언정 헝다그룹이 완전히 파산하는 상태까지는 몰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헝다그룹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세계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헝다그룹 자체가 온전히 디폴트될 파산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세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세워드릴 예정입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